문제는 이제 결국 resting state brain, 쉬는 뇌, 쉴 때 작동하는 뇌의 기능이 너무너무나 약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래프가요, 태어난 이후부터 75세까지 잠자고 일어나 있고 하는 이 비율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뇌가 피로를 푸는 이런 수면이 있고요. 또 오히려 기능이 막 활성화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이러는 이런 렘 수면이라고 하는 수면 단계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도, 근데 사실은 깨어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뇌의 어떤 기억 기능, 집중 기능 이런 거를 막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를 한 잔 막 이렇게 차를 한 잔 하고 그러면서 쉬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상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쉬기 시작하면은 막 활성화되는 이런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요, 우리가 뭔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뭔가 암기를 하거나 이럴 때 막 활성도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기능이 좋으면 IQ가 높겠죠. 근데 IQ가 높다고 그 사람이 인간성이 굉장히 잘 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죠. IQ는 좋은데 인간성이 좀 나빠서 이제 못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능 범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쉴 때 작동하는 뇌는 사실 저 분홍색에 해당되는 뇌 부분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활성화가 많이 됐던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 쉬는 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저게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나는 충성을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인심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또 나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이게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쓰는 뇌하고는 다른 뇌에서 처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왜 일하는 뇌가 좋으면 머리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일하는 뇌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빨리 달릴 수 있는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좋은 차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굉장히 경제적인 차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인 것 같고요. 결국은 쉬는 뇌의 약화를 만들고 그러면은 자존감이 약해지고 사회성이 약해지고 친구 관계가 이제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요 위아래가 하루 종일 그러면은 깨어 있는 동안에 당신이 어떤 뇌를 많이 사용하고 어떤 뇌를 덜 사용하느냐에 대한 프로포션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쉬는 뇌를 엄청 많이 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종교 수행,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죠? 굉장히 심호흡하고 항상 이렇게 쉬는 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하는 뇌를 적절히 써가면서. 왜 그러냐면 보통은 쉰다고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일을 해야지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죠? 점점 이제 일하는 뇌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으로 자꾸만 떠몰리고 있기도 해요,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일하는 뇌를 너무 많이 써서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다 보면은 이 위험한 부분에 포함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요거의 어떤 치료 방법은 일단 근본적으로 일단은 너 쉬는 활동을 높여라 이러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절대 아이가 쫓아가지 않아요. 반항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도파민 결핍을 해소를 해주는 게 일단은 1차적인 첫 번째 해야 될 만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뒤에 인터넷을 많이 쓰는 문제,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 ADHD, 중독, 왕따, 폭력, 우울, 불안,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이런 아이들일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넷 중독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아이의 뇌파는 저렇게 이제 빨갛게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쉽게 정상은 초록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위험한 상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설명할 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 세타라고 하는 부분이 빨갛게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지금 병원 치료는요, 이렇게 병력 및 진단을 위한 검사들, 그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뇌파 검사를 해서 이 친구가 뇌 기능상의 불균형이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상태다. 그러면은 약간 미니멀하고 또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치료 위주.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치료는 일단은 약 먹는 거는 대부분 싫어해요. 다른 방법을 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 환경 치료. 아이가 너무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지 칭찬을 너무 많이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주자.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요. 병원에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면 엄마한테 끌려왔어?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그럼 대부분 끌려왔다고 그러죠. 거의 100%입니다. 대부분 이제 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야, 너 가고 싶지도 않은 병원 왔는데 너한테도 좀 좋은 일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원에 와서. 제일 불만이 뭐야? 물어봐요. 아, 엄마가 게임 시간을 너무 적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딜을 합니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어머니 보러 한보 좀 후퇴하시라. 이 친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주고, 부모님은 좀 기다려주고, 좀 이제 말을 좀 아끼시고 기다려주는 이런 쪽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친구나 이제 식구들이 이제 주는 만족도는 아주 낮잖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 그리고 게임이 주는 만족은 이만큼 높아요. 그죠? 이거는 낮춰야 되고요. 그냥 안 낮아지면은 약물을 통해서라도 낮춰야 되고, 이 밑에 거를 올려줘야. 그죠? 게임하고 다른 게 만만해져야 이 아이가 선택을 하죠. 그죠? 이걸 계속 맞춰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게임 해봐야 뭐 차라리 친구들이랑 노는 게 낫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부모님한테 너무 큰 기대, 뭐 갑자기 뭐 많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지 말고요. 차근차근히 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면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정치료, 환경 개선, 용돈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좀 힘들다. 그럼 거기다가 약물 치료를 덧붙이고요. 또 이제 뇌파상에 뭔가 불균형이 있다. 그러면은 저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아이가 좀 빨리 근사한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모님이 좀 더 안심을 일찍 하고 더 기다려 주실 수가 있어요. 아이의 변화는 느리지만 천천히 일어나게 뭔가 계획을 짜주는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상 결핍 증후군 밑에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도파민 리셉터 액티비티하고 리워드 이렇게 특정한 표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그 리셉터 그 어떤 효용성, 액티비티를 선생님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가능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TCI 인벤토리나 이런 걸 뭐 이렇게 툴을 돌려서 좀 이렇게 아시는지, 임상적으로 어떤 히스토리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가능하신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히스토리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제 심리평가 도구, 뭐 TCI라든지 몇 가지 관련이 있는 게 도파민 리셉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중독에 관련된 게 뭐 노벨티 스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 보상결핍 증후군을 말한 사람은 도파민 리셉터의 폴리몰피즘을 피검사를 통해서 얘네 폴리몰피즘을 본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꼭 봐야지만 이 아이한테 치료 스케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은 아리피프라졸이라고 하는 도파민을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는 약을 먼저 사용을 해서 관찰을 하고요. 그래도 이 게임에 대한 사용하는 시간이 줄지 않는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나중에 날트렉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합니다. 요즘 웰브트리 효과는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예, 그래서 웰브트린을 써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어떤 뭐 페이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는 웰브트린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웰브트린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안티디프레산트가 청소년한테 그런 뭐 수어사이드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아이를 굉장히 좀 디스포릭하고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게 하는 컴포넌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 증상이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요. 다른 게 보호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거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써보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웰브트리는 지금 제 생각에는 별로 중독 증상이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주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게 도파민 시스템이 이제 안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더 올려주고 하는 이런 일방향적인 이런 약물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상 이거는 전혀 이제 그런 베이스가 없는 거지. 경험에서 나온 제 판단상으로는 조금 좋지 않아요. 쉰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또는 뭐 그동안 일에 빠져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그런 그게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쉰다라고 하면은 누구는 쉬면서 책도 보고 누구는 쉬면서 뭐 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 안에서는요 어디 포커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어디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면 이건 일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볼 때 시험이라서 문장 하나하나를 암기하기 위해서 막 정말 이제 집중을 하면서 막 이제 거기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일하는 내가 많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산책처럼 내가 걷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 오늘 가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운동이라든지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거는 포커스드 어텐션 상태는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거는 쉬는 내 활동이 올라가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쉬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명상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쉬는 뇌 활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스마트폰을 인터넷 게임을 계속 많이 했던 친구들한테 쉬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걔네는 그 시간 동안 게임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눈 감고 뭐 명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쉬는 뇌를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히 주변에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뇌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는 어떤 활동, 책 읽는 활동, 뭐 어떤 활동, 이 각각의 활동이 중요한 거라기보다 이제 그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한 것에 집중을 하고 포커스드 어텐션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냐 아니냐, 이게 그걸 구별하는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입원 환자를 보시면서 실제 인페이션트에서 환자들 이렇게 프로그램도 진행하시는지요? 집에서 엄마가 모니터를 자기 옷장에다가 감춘 것 같다 해가지고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이제 문을 잠그고 가신 거예요. 베란다 나가가지고 안방 그 테라스 그 페어글라스 있잖아요. 그거를 깨부수고 안에다가 난리를 그 모니터를 찾는다고. 굉장히 시비한 케이스를 주로 많이 봤었죠. 인페이션트로. 근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뇌파상의 변화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요. 뇌파상의 변화를 교정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저희 병원에 한 2번 정도 입원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게 피투성이가 됐다는 그 친구. 그래서 뭐 외국에서 방송국이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외국 뉴스에도 나가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도 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딱 와서 고개를 이렇게 수그린 상태에서 저를 흘겨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그런 모습이 풀리질 않더라고요. 저를 직접 1대1로 안 봤어요. 근데 얘가 일주일 지나고 넘어가니까 완전히 애더라고요. 애의 그런 이제 천진하고 이제 순진한 그런 모습들이 확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인페이션트가 필요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시비어한 어떤 경우는 인페이션트로 일단 입원을 시켜서 아이한테 충분한 그런 이제 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의 대부분은 가출을 하고 뭐 잘 안 들어오고 이래도 심지어는 저한테 첫날 딱 한 번 오고요. 그 다음 날 한 번도 안 온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치료가 돼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두 치료 시설이 다 뭔가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은 아웃페이션트로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 아닐까. 그중에 아주 극히 심한 아이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